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8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봅니다. 정봉주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까지 10개 지역에서 순회 경선 마쳤고 이번 주말에 호남 순회 경선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정봉주 후보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서울에 계세요? 그러면 예.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은 내려가십니까? 어떻게 지금?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오후에 내려갈 계획입니다. 내려가서는 뭐 이렇게 쭉 많이 만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내려가서도 이제 광주에 있는 방송국들하고 인터뷰하는 게 주로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대의원 선거나 이런 조직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위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 게 실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13,000명 대의원 선거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네. 방송 매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투표권을 가진 호남 당원이 전체 3분의 1인 4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호남 표심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호남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반환점을 돌았다 했는데 반환점을 도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막 출발 100m로 보면 출발하고 한 10m쯤 뛰어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은 10개 도시를 했는데 아,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았으니까. 124만 명 당원 중에 네. 27, 8만 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100만 명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민주당 표심은 호남의 표심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북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광주 전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주 전남이 26만, 그다음에 전북이 한 15만, 그러니까 41만이니까 지금까지 왔던 27만 명의 거의 그 2배가 되는 숫자가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대회전이 벌어집니다. 아, 대회전이면서 분수령이네요. 호남들은 이제 1주차는 제가 1등을 달렸고요. 네. 2주차는 이제 명심 논쟁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김민석 후보가 2등으로 왔는데 이제 누적 집계는 여전히 제가 1등이죠. 네. 그 한 3,500표 차인데 호남은 민심이 당원들의 당심이 네. 조금 묘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척 일단 호남은 정치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8명의 후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대체로 잘 알아요. 다른 지역은 모른다 이런 쪽으로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저희 정치 역사가 한 15년, 20년씩 된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역사가 40년 됐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살아왔고 어떠한 역사를 살고 어떠한 서사가 있고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있는지라고 하는 걸 좀 잘 알기 때문에 당이 필요로 할 때 싸웠고 당이 희생을 요구할 땐 또 과감히 희생을 했던 저에게 조금 더 표심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만 해봅니다. 자, 호남 지역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회전이고 또 제가 보기에도 분수령인데 예. 여기서 이제 그 호남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서 각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정봉주 후보님은 호남 유권자 마음 잡기 위해서 어떤 그 메시지, 어떤 말씀 하십니까? 저는 일관됩니다. 제 캐치프레이즈는 지금은 싸울 때라는 것이고요. 네. 보통 이제 저는 첫 출마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네. 총선 때 범 야당이 192석인데요. 200석이 안 됐다고 해서 탄핵 의석수가 아니라 이 정도 192석은 역대 선거에서 없었던 수치예요. 네. 그리고 이미 국민의 마음은
지지율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걸 봐도 그렇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치적 탄핵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치적 탄핵을 조금 더 완성시키고 이를 제도적 탄핵으로 이끌어갈 적임자가 정봉주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아주 중대한 그 법적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나요? 만약에 탄핵을 선봉해서 추진을 하신다면. 일단 그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이채 양명주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최해병 지금 특검도 이제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힘 문제, 그다음에 명품 디올백 인수한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기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 용산 이전한 것은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최해병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지난해 5월 14일 이종호 씨가 관련된 그 카톡방 거기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째는 3부 토건 문제가 무척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3부 토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개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민주당에서 보다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당대표 후보 선거 판세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90%대로 독주하고 있는데 90% 득표의 의미 뭐라고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투표율이 이번에 한 30% 정도로 낮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착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우리 당원들이 네. 굳이 뭐 우리가 다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미 기정사실화됐는데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 투표하는 분들은 9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뭐 이게 90%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사법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분노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보면 하루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나갑니다. 병합 신청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다른 형사 재판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사법적으로 법정 연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당을 점령했다. 이래서 차기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님께서는 김두관 후보에 향해서 분열적 발언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은 당내 다양성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분열적 요소로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발언을 또 제가 계속 설명하면 네. 저는 지금 이제 후보들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면 계속 이게 분열적 발언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제 우리 전 앵커님이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개딸들이 점령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보수 수구 언론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단골로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왜 자꾸만 그 조중동 이 수구 보수 언론의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뭐 너무 강경파들이 하고 있어 다른 분들을 비판할 수 없다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124만 명 당원의 투표입니다. 각자 의사가 있는 분들 충분히 표심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두관 의원께서
이른바 조중동이 쓰고 있는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용어. 왜 그걸 쓰고 있냐 이 지적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할 생각이에요. 자꾸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네. 예. 한 그 정도 설명으로 이제 가름하시겠다 말씀이시고요. 예. 자, 뉴스레터 K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 후보들 중 유일한 원외 인사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요. 그런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인연 깊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정봉주 후보님이 이렇게 약진하는 배경 뭐라고 자체 분석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인연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만난 지 뭐 길어봐야 한 7, 8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산전수전, 공중전 둘 간의 관계 다 겪었죠. 그래서 인연으로 보면 훨씬 더 길고 깊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현재 상황을 검찰 탄압, 아까는 법정 연금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것은 엠네스티 인권위원회 제소까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사항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을 강조하는 것은 뭐 다른 의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 연으로 따지면 제가 더 깊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하고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싸울 때다. 예. It's time to fight.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time to fight. is를 예. 생략합니다. 아, it's 예, 생략. 예, time to 죄송합니다. fight 이렇게 되죠. Time to fight. 예. 더 간결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이 끝났을 때 이제 탄핵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거리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마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하는 게 제도적 탄압입니다. 탄핵은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겪는데 저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정치적 탄핵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다만 국회에서 갈 수 있는 법적 탄핵의 과정 절차만 남아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정치적 탄핵이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박수를 보냈고 공감을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정봉주 전 의원님 말씀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명, 저를 포함한 8명 후보들은 다 싸울 때라고 얘기를 하고 네. 가장 잘 싸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싸우다가 결국 이제 제가 먼저 감옥 갔지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재판의 1심 판결의 내용이에요. 그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20년 가까운 형을 받았죠. 그런 싸움에 검증된 결과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안다. 네. 라고 하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자, 정봉주 전 의원님 주장이 워낙 거침없고 선명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정봉주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할 거다. 이런 분석이 일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침 최고위원 회의 이렇게 찍히면 그 지금 정청래 의원이 앉아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하고 투샷이 잘 찍히는데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세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 정청래 최고가 1등으로 달릴 때 그때 조중동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한 후보, 그다음에 불편한 후보, 불편한 최고위원 이런 프레임을 했거든요. 그때도. 네.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돼갖고 2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관점에서 보면 무척 잘했어요. 지금도 법사위원장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체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이 좀 불편하거나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네. 이른바 보수 언론이 민주당 이 세력을 갈라치기 위해서 아주 묘한 프레임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직접 그런 얘기를 언급했거나 한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되시면 뭐 전혀 그런 불안이나 어떤 그런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전략기획위원장도 했었고 교육위원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창당 경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경력과 경륜이 많죠. 네. 그런데다가 중도층 확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제가 2017년 낙검수라고 하는 그 공전의 히트작을 만들었을 때 그때 한 에피소드가 뜨게 되면 뭐 1,500만에서 2,500만씩 보고를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네. 정치를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무수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낙검수를 받던 분들이 의원님 때문에 제가 정치를 알게 됐습니다. 정치를 좀 이렇게 쉽게 풀이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확산,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역할은 경쾌한 정치를 표방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장점이죠. 네. 근데 이제 저의 선명한 주장만 보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를 폄훼하려고 하고 있는 누군가가 놓는 그러한 그 틀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그 국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불편할 입이 누굴까요? 8명 중에. 저는 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서 정봉주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서 묘하게 내부 이간질이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저는 봅니다. 네. 현재 정봉주 후보님이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선 김민석 의원이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고전하던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지원 사격을 하자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석이나 이런 뭐 추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들긴 뭐가 들겠어요. 그 김민석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이 그 마케팅 잘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전폭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서동요처럼 소문을 계속 내는 거예요. 당대표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도 그런 게 이제 당원들한테 먹혔을 것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럼 그분들이 마케팅을 잘했고 제가 마케팅을 못한 것을 탓해야지 당대표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유세장에 들어갈 때 당대표 옆에 많은 후보들이 붙습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은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보이면서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안 붙어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무슨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거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탄압이 들어올 때 맞서 싸우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규정은 아닌 거거든요. 누구보다 오히려 앞에 갈 사람이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BBK 이명박 대통령하고 싸운 얘기했는데 그때 BBK 공동단장이 10명이 넘었어요. 의원들이. 싸우고 달려가다 보니까 저 혼자 남고 나머지 의원들은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 김민석 의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귀가 간질간질할 것 같은데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계급을 의미하진 않지만 대표를 뒷받침하면서 김민석 의원 얘기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계급을 의미하진 않지만 대표를 뒷받침하면서 다른 최고위원들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해보고 전략을 운영해본 경험은 현실적으로 최고위원 후보 중 자신이 유일하다며 자신이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런데 그 주장이 저한테 다 적용이 돼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통합 능력, 친화력 이런 건 뭐 자타가 공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마케팅을 김민석 의원이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절실한 게 집권 플랜도 짜겠다 그러는데 집권 플랜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짜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그 순순히 호락호락 물러난 됩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임기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집권 플랜 짜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언론 개혁을 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달리 제각기 다릅니다. 다만 당원들은 내가 주장하는 시대 정신에 공감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만 봐주겠죠. 네. 지금 정봉주 후보님께서는 대통령 임기 중단, 대통령 탄핵 요 부분을 뭐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출마 선언할 때 먹사니즘 그 예. 앞서서 이제 민생 챙기겠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을 텐데.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먹사니즘도 일단 지금 국힘이나 여당이 하는 걸 보면요. 네. 야당이 하는 건 어느 것도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먹거리나 국민 살림살이를 위해서 대통합적 행보를 하자. 네. 이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겠어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 동의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되고 임기를 중단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먹사님을 먹사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게 아니라 야당이 하는 건 모든 것도 동의 안 합니다. 총선에 지니까 간신히 야당 대표를 만나잖아요. 이제까지 야당 대표를 이렇게 안 만나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여야 간 전쟁터로 만드는 이 집권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능한 정부죠. 이분들은요. 야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고 함께 안 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냥 빨리 물러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전 대표는 1주택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스탠스 갖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비판하고 있고요. 짤막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의 장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 그럼 대답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네. 아주 진짜 짧게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